최첨단 설비가 갖춰진 마이바흐의 뒷좌석. 인공지능 AI 기업 넥서스. 넥서스의 CEO 권지혁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을 마무리하는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정확했으며 감정은 완벽하게 배제되어 있었다. 그는 통제와 권력의 화신이었다. 차창 밖으로는 장대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서울의 야경은 넌사인과 교통체증으로 흐릿하게 번져나갔다. 33세 권지혁. 그는 자수성가의 신화 그 자체였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청년 시절부터 시작해 오직 자신의 머리와 기술력만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AI 기업을 일궈냈다. 재계에서 그는 IT 업계의 얼음 군주로 불렸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와 논리로 움직이는 남자. 이것으로 계약은 성사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공적인 통화를 마친 그의 차가 강남의 화려한 거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낡은 재래시장 근처의 도로에서 신호에 걸렸다. 다음 사업 계획을 구상하며 무심코 창밖을 보던 그의 눈에 한 장면이 박혔다. 그가 본 것은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3명의 어린아이를 데리고 힘겹게 택시를 잡으려는 한 여자였다. 세월의 흔적이 엿보였지만 그는 그녀를 즉시 알아봤다. 오하린. 그가 평생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자. 6년 전 연기처럼 그의 인생에서 사라져버린 여자. 그의 심장에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기고 떠난 바로 그 여자였다. 그의 몸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초당 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의 명석한 두뇌가 순간 하얗게 정지했다. 그의 시선은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남자아이 2에 여자아이 1. 대략 4-5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칭얼거리며 울고 있었고 하리는 비를 맞으며 그 아이들을 낡은 노란 택시에 태우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때 남자아이 하나가 불빛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권지혁은 숨을 삼켰다. 그 얼굴은 바로 자신의 어린 시절 얼굴이었다. 고집스럽게 담은 턱 날카로운 눈매까지. 그는 다른 2 아이를 보았다. 소름 끼치도록 3 아이 모두가 자신을 닮아 있었다. 그의 잊혀진 과거를 비추는 3개의 작은 거울. 그 순간 기계가 부서졌다. 얼음 군주가 녹아내렸다.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순수하고 날 것 그대로의 공포가 그의 온몸을 올감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차 문손잡이를 잡았다. 당장이라도 빗속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원초적인 충동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의 충동적인 움직임에 늘 침착하던 김 비서가 깜짝 놀라 물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쾅. 택시 문이 닫혔다. 노란 택시는 매정하게 차들의 행렬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그녀가 또다시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권지혁은 좌석에 주저앉았다. 그의 호흡은 거칠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의 심장을 둘러싸고 있던 견고한 벽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는 김 비서를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낯설게 갈라져 있었다. 찾아내. 김 비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누구를 찾으라는 말씀이십니까? 권지혁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방금 그 여자, 저 택시에 탄 여자, 그리고 저 아이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찾아내. 그의 절규에 가까운 명령에 김 비서는 황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마이바흐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권지혁은 이미 과거의 시간에 갇혀 있었다. 할인과 함께 웃던 순간들, 아무것도 없던 자신을 믿어주던 그녀의 눈빛,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차가운 이별 통보. 6년간 억지로 억눌러 왔던 고통이 자신의 얼굴을 한 새 아이의 모습과 함께 몇백 배로 증폭되어 그를 덮쳐왔다. 그는 비에 젖은 도시를 망연하게 바라보았다. 자신이 이룩한 거대한 제국이 이 지독한 미스터리 앞에서 한없이 하찮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권지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은 순식간에 전쟁 지휘 본부로 변했다.
김비서는 넥서스가 자랑하는 데이터 분석팀과 지역의 광범위한 인맥을 총동원하여 밤새도록 움직였다. 그들은 택시 회사를 추적했고 수백 개의 CCTV 영상을 분석했으며 마침내 동이 틀 무렵 하나의 주소를 찾아냈다. 주소는 강남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와는 정반대의 세상에 있었다. 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서민 동네에 위치한 낡고 작은 빌라. 골목은 조용했고 이웃집 창문 너머로는 김치찌개 냄새가 풍겨왔으며 낡은 어린이용 세발자전거 한 대가 벽에 기대어 있었다. 권지혁은 김비서의 만류를 뿌리치고 직접 그곳으로 향했다. 그가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 오하리는 장을 보러 막 집을 나서던 참이었다. 집 안의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던 그녀의 부드러운 얼굴은 문 밖에 서 있는 지혁을 발견한 순간 차가운 철가면처럼 굳어졌다. 지혁은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아이들 누구 아이들이지? 하린의 대답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여긴 왜 왔어요? 내 인생에서 사라져 줬으면 좋겠는데. 내 얼굴을 하고 있었어. 세 명 다. 그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하린은 코웃음을 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적인 가시가 돋쳐 있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죠. 권지혁 씨. 착각이 심하시네요. 이제 와서 왜 아는 척이죠? 6년 전에 나를 그렇게 버려놓고, 권지혁 씨라는 호칭이 나를 버려놓고 라는 말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자신이 아는 유일한 문제 해결 방식을 꺼내들었다. 원하는 게 뭐야? 돈 집 뭐든 말만 해. 네가 원하는 거 전부 다 해줄 수 있어. 그 말은 하린의 마지막 남은 인내심을 끊어버렸다. 그녀의 눈에서 지혁이 한때 사랑했던 그 불꽃이 타올랐다. 돈 6년 전엔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더니 이제 와서 돈으로 해결하시겠다. 당신은 여전하구나. 권지혁.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는 내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 같은 사람한테 보여주기엔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이니까. 그녀는 문을 세게 닫아버렸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또다시 그녀의 세계 밖으로 내쳐졌다. 문틈으로 자신을 두려운 눈으로 쳐다보던 아이들의 모습이 그의 뇌리에 박혔다. 그는 그 낡은 빌라 골목에 선 채 완벽한 패배를 맛보았다. 차로 돌아온 지혁은 하린의 말에 잠식당했다. 6년 전에 나를 그렇게 버려놓고 그는 항상 그녀가 자신을 버렸다고 믿어왔다. 6년 전 그의 모든 것을 걸었던 넥서스의 창업 자금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녀는 전화 한 통으로 차갑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의 일에 대한 집착에 지쳤고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했다. 당시 자존심과 배신감에 눈이 멀었던 그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돈을 경멸하며 새 아이를 힘들게 키우는 그녀의 모습을 본 순간 과거의 기억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가 알던 오하리는 결코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릴 여자가 아니었다. 전화 속의 그녀와 눈앞의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왜 그녀는 다른 남자를 위해 자신을 떠나 이런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녀의 그 필사적인 부정은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비밀을 지키려는 절박한 몸부림처럼 느껴졌다. 권지혁은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공황 상태가 아니었다. 차갑고 분석적인 본래의 얼음 군주로 돌아와 있었다. 김비서 오하린 씨의 지난 6년을 다시 조사해. 단순한 거주지나 직업이 아니야. 그녀 주변의 모든 것, 모든 사람, 특히 그녀가 6년 전 한국을 떠날 때의 모든 정황을 샅샅이 뒤져봐.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 그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어쩌면 미래까지 모두 갇혀있는 그 작은 빌라를 응시했다. 지난 6년간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복잡하게 얽힌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권지혁이 떠나간 후 오하리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잠갔다. 그녀의 강인한 가면 뒤로 지독한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엄마, 아까 그 아저씨 누구야? 무섭게 생겼어. 마디인 하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자 하리는
황급히 표정을 갈무리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췄다. 그녀는 아이들을 꼭 껴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무도 아니야, 우리 아가. 그냥 길을 잃은 아저씨인가 봐. 엄마가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 아이들을 안심시킨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6년 만에 귀국. 그것은 결코 권지혁을 다시 만나기 위함이 아니었다. 지방의 작은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었기 때문이었다. 기약 없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그녀는 위험한 일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그녀의 작은 거실은 최첨단 지휘 본부로 변했다. 여러 대의 모니터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고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현란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단순한 데이터 컨설턴트가 아니었다. 복잡한 방화벽과 암호화된 서버를 넘나드는 디지털 유령 천재적인 사이버 보안 전문가였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베리타스 그룹의 최진석 회장이었다. 6년 전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바로 그 남자. 그녀는 그의 불법 자금 흐름을 수년째 추적해왔고 마침내 그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인 증거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권지혁과의 재회는 그녀의 계획에 없던 최악의 변수였다. 한편 베리타스 그룹의 회장실, 노회한 재벌 총수 최진석 회장은 자신의 비서로부터 권지혁 측이 6년 전에 낡은 주소지를 캐고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 심기가 불편해졌다. 그리고 곧이어 더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왔다. 오할인이 귀국했다고 합니다. 며칠 전 권지혁과 우연히 마주친 것 같습니다. 오할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최진석의 눈빛이 뱀처럼 차가워졌다. 6년 전 권지혁의 유일한 약점이었던 총명하고 고집세던 그 어린 여자아이. 최진석의 뇌리에 과거가 스쳤다. 6년 전 부도 직전의 베리타스를 살리기 위해 그는 경쟁사 넥서스의 유망주였던 권지혁에게 기술 탈취 누명을 씌웠다. 하지만 당시 인턴 사원에 불과했던 오할인이 그의 디지털 조작 흔적을 발견해냈다. 최진석은 그녀를 따로 불러내어 거래를 제안했다. 권지혁의 누명을 벗겨주는 대신 그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라고. 할인은 결국 권지혁을 위해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던 것이다. 그런 그녀가 돌아왔다. 최진석은 그녀가 입을 열까 두려웠다. 그는 먼저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그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할인의 삶은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그녀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에서는 갑자기 밀린 병원비 전액을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치료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그녀가 프리랜서로 일하던 해외 계좌들은 해킹 공격을 받아 마비되었다. 누군가 그녀의 돈줄을 끊고 그녀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였다. 그리고 마침내 위협은 물리적인 형태로 다가왔다. 그녀의 집 골목 어귀에 낯선 검은 차가 밤낮으로 배회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자신과 아이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할인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두려웠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위협은 오히려 그녀의 복수심을 더욱 강하게 불태웠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집에 2중 3중의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고 모든 중요 데이터는 자신이 직접 구축한 추적이 불가능한 암호화 클라우드 서버로 옮겼다. 시간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한 건장한 남자가 그녀와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며 사진 한 장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무심코 바닥을 본 할인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것은 조금 전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던 자신의 새 아이들을 몰래 찍은 클로즈업 사진이었다. 남자는 사진을 주워들고는 의미심장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한번 쓱 쳐다보고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우리는 내 아이들을 언제든 건드릴 수 있다. 소리 없는 협박. 할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이들의 작은 손을 필사적으로 움켜쥐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동시에 차가운 사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과거의 망령은
이제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다. 그녀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하는 존재들을 위협하는 실제하는 악마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권지혁은 넥서스의 업무를 거의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는 데에만 몰두했다. 그의 집무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고 그의 광적인 집착에 비서실과 법무팀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그의 지시는 단 하나였다. 6년 전 오하린이 떠나던 시점과 맞물렸던 넥서스의 기술 유출 누명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하라. 넥서스의 최첨단 AI 포렌식 분석 시스템이 가동되자 6년 전 경찰조차 발견하지 못했던 미세한 흔적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시 그의 서버에서 발견되었다는 도난된 소스 코드는 사실 외부에서 정교한 백도어를 통해 심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그 해킹의 디지털 서명은 베리타스 그룹 소유의 IP 주소 블록을 가리키고 있었다. 진실의 윤곽이 드러나는 순간 지혁은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던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섬뜩하게 맞춰졌다. 자신이 누명을 썼던 시점과 할인이 이별을 통보한 시점은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 부자연스러웠던 이별의 이유.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자신을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연극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의 곁을 떠나야만 했다. 죄책감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의 분노는 이제 오하린이 아닌 진짜적 최진석 회장을 향했다. 지혁이 과거를 파헤치는 동안 하린은 현재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아이들을 향한 협박은 그녀를 더 이상 수비적인 태도에 머무르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방역을 시작했다. 정면 대결로는 승산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의 시스템 속 유령이 되기로 했다. 그녀는 베리타스 그룹이 해외 투자사와 진행 중이던 극비 협상을 타겟으로 삼았다. 그녀는 돈을 훔치거나 정보를 빼내지 않았다. 대신 협상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내부 통신망을 교란시켜 핵심 데이터 패킷이 지연되거나 손상되도록 만들었다. 이 미세한 교란으로 인해 협상은 파탄이 났고 베리타스는 수십억 달러의 투자금을 놓쳤다. 최진석 회장은 보이지 않는 공격에 길길이 날뛰었지만 누가 한 짓인지 증거를 잡을 수는 없었다. 동시에 그녀는 베리타스의 서버 깊숙한 곳에 디지털 도청 장치들을 심어놓고 있었다. 그녀는 최진석이 횡령과 뇌물을 위해 사용하던 유령 회사와 해외 계좌들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를 법적으로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는 증거 수집이었다. 자신이 보이지 않는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 최진석은 할인의 행방을 찾는데 혈안이 되었다. 마침내 그의 부하들은 그녀의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을 알아냈다. 할인은 어머니의 병원 기록에 누군가 접근하려 한다는 보안 경고를 받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는 즉시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어머니를 다른 안전한 시설로 옮기고 모든 기록을 위장했다. 최진석의 부하들이 병원에 닥쳤을 때 이미 그곳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할인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권지혁 역시 최진석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가 할인 어머니의 병원에 손을 쓰려 한다는 것을 감지한 지혁은 할인에게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조용히 그녀를 보호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병원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을 핑계로 일시적으로 마비시켰고 병원 주변에 사설 경호 인력을 풀어 최진석의 부하들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자신의 가족을 위한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고요한 전쟁은 극으로 치닫고 있었다. 권지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6년 전 베리타스 그룹이 어떻게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는지를 상세히 분석한 최종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나직이 말했다. 최진석, 그 늙은 여우를 사냥할 시간이다.
같은 시각 하리는 아이들이 잠든 임시 거처에서 최진석의 불법 금융 네트워크의 핵심 줄기를 찾아낸 화면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승리를 확신하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서로의 행동을 알지 못한 채 두 사람은 이제 같은 목표물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다. 조용했던 전쟁은 이제 전면전으로 번지기 직전이었다. 착찬 로이, 도이세팁툭 với Nam. 권지혁의 선전포고는 넥서스 그룹의 긴급 이사회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임원들의 경악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견 건설사인 태영건설에 대한 적대적 M&A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AI 기업인 우리가 왜 건설사를 인수해야 합니까? 임원들은 혼란에 빠졌다. 권지혁은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심을 숨긴 채 냉철한 사업 논리를 펼쳤다. 태영건설은 저평가된 우량 기업이며 넥서스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명분이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표는 태영건설이라는 회사가 아니었다. 그 회사의 장부였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최진석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탁하는 데 사용하는 핵심 창구였다. 회사를 손에 넣으면 최 회장의 모든 더러운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넥서스의 적대적 M&A 선언 소식은 금융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최진석 회장은 허를 찔렸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닌 자신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임을 직감했다. 그는 태영건설을 지키기 위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주식을 사들였다. 거대한 자본을 가진 두 거인의 전쟁이 주식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시작되었다. 안전가옥에 몸을 숨기고 있던 오하리는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권지혁의 전략을 간파했다. 그가 최 회장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녀는 그가 놓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다. 최 회장의 회계장부는 평범한 방법으로는 절대 해독할 수 없는 몇 겹의 정교한 암호화 시스템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사실을. 권지혁이 거대한 망치를 들었다면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는 오직 자신만이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암호화 데이터 패킷 하나를 만들었다. 그 안에는 모든 증거가 아닌 태영건설의 회계 소프트웨어를 해독할 수 있는 특수한 디크립션 알고리즘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추적이 불가능한 네트워크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비리 제보 라인으로 그 데이터 패킷을 전송했다. 태영건설의 막대한 회계, 부정 혐의라는 짤막한 메시지와 함께 두 개의 칼날이 보이지 않는 협공을 시작했다. 신뢰할 수 있는 제보와 암호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도구를 손에 넣은 금융감독원은 M&A 전쟁이 한창이던 태영건설에 대한 특별 회계감사에 전격 착수했다. 최진석 회장은 이제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워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권지혁의 자금 공세와 대한민국 정부의 법적 공세. 그는 공황 상태에 빠졌고 그를 향한 여론의 압박은 극에 달했다. 권지혁은 금융감독원의 압수수색 뉴스를 보며 전율했다.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 악명 높던 태영건설의 철벽 보안 시스템이 이렇게 쉽게 뚫린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과 함께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것이 오하린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그녀의 천재성에 경외감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구해야 할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우는 위대한 전사였다. 하린 역시 자신의 행동이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켰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권지혁의 요란한 정면 공격이 자신이 보낸 조용한 암살자, 즉 익명의 제보가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셈이었다. 그녀는 6년 만에 처음으로 권지혁을 향한 분노나 원망이 아닌 그의 대담함에 대한 묘한 경외심을 느꼈다. 궁지에 몰린 최진석 회장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이 모든 문제에 뿌리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더 이상 협박이나 감시가 아니었다. 오하린의 아이들 중 하나를 납치하여 그녀와 권지혁 모두를 협박할 인질로 삼으라는 악마의 명령이었다. 그날 오후 하린은 아무것도 모른 채 동네의 작은 공원에서 새 아이와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최 회장의 부하들이 어두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조용했던 전쟁이 이제 피를 부르는 잔혹한 현실이 되기 직전이었다. 공원의 해, 진력. 오하린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며 잠시 시름을 잊고 있었다. 바로 그때 음흉한 눈빛에 사내들이 흩어져서 그들 주위를 포위하듯 다가오고 있었다. 하린이 위험을 직감하고 아이들을 불러 모으려던 순간 한 남자가 딸 혜운을 향해 손을 뻗었다. 안 돼. 하린의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남자의 손이 아이에게 닿기 직전 다른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귀에 이어피스를 꽂은 검은 양복의 남자들. 그들은 유령처럼 나타나 순식간에 최진석 회장의 부하들을 제압했다. 짧지만 일방적인 싸움이었다. 상황이 정리되자 낯익은 얼굴 김 비서가 하린에게 다가왔다. 괜찮으십니까, 오하린 씨? 하린은 충격과 경계심으로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어떻게, 당신들이 왜 여기에? 권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며칠 전부터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해 저희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권지혁이. 그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다. 하린의 마음속이 복잡하게 요동쳤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진석의 마수는 아이들에게까지 뻗쳐왔다. 이 전쟁을 끝내야만 했다. 김 비서는 하린에게 다음 날 열릴 베리타스 그룹의 긴급 주주총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권지혁이 그곳에서 최후의 일격을 가할 것이라고. 그는 권지혁의 말을 대신 전했다. 최 회장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마지막 열쇠는 오직 당신만이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린은 결심했다. 그녀는 김 비서에게 작은 암호화 USB 드라이브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6년 전 최진석 회장이 자신을 협박했던 지옥 같은 그날의 대화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보이지 않던 연대는 이제 의식적인 동맹이 되었다. 다음 날 베리타스 그룹의 주주총회장. 장의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최진석 회장은 M&A를 방어하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피로가 역력했다. 그때 권지혁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침략자가 아닌 상당한 지분을 확보한 주요 주주의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는 연단에 올라섰다. 그는 비난이나 폭로 대신 데이터로 이야기했다.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확보된 자료, 즉 하린이 제보한 알고리즘으로 해독된 최진석의 비자금 흐름이 스크린에 펼쳐졌다. 수십 년간 이어진 그의 횡령과 배임의 역사가 거미줄처럼 복잡한 도표가 되어 모든 주주들 앞에 드러났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궁지에 몰린 최진석은 모든 것을 부인하며 발악했다. 그는 권지혁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다. 이 모든 것은 저자가 꾸며낸 거짓입니다. 저자는 6년 전에도 우리 기술을 훔치려 했던 범죄자입니다. 저런 범죄자의 말을 믿어선 안 됩니다. 그는 6년 전의 누명을 자신의 마지막 방패로 삼으려 했다. 권지혁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범죄자라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6년 전의 진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최 회장님, 그가 신호를 보내자 회의장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이번에는 데이터가 아니었다. 오디오 파일의 파형이 화면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6년 전 그날의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최진석의 젊지만 지금과 똑같이 잔인한 목소리. 그리고 겁에 질린 어린 하린의 목소리. 최진석 권지혁을 저 차가운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다면 네가 떠나. 조용히. 그놈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라고. 오하린,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최진석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해. 그놈의 집착에 질렸다고 해.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 단 한 번이라도 내 눈에 띄거나 연락하는 날엔 권지혁은 내 손에 죽어. 명심해. 녹음이 끝나자 회의장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권지혁은 범죄자가 아니었다. 오하리는 배신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영웅이었다. 진짜 범죄자는 이 모든 비극을 연출한 최진석 회장이었다. 최진석은 자신의 의자에 주저앉아 완전히 파괴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권지혁은 승리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할인의 희생의 깊이를, 비로소 깨달은 자의 깊은 고통과 슬픔이 서려 있었다. 진실의 장막은 거쳤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다. 회의장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차 가까워져 오는 가운데 권지혁은 스크린을 보며 과거에서 온 할인의 떨리는 목소리를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뇌고 있었다. 최진석 회장의 몰락은 한 시대의 끝을 의미했다. 베리타스 그룹은 수사와 대중의 분노 속에서 공중분해되었고 최 회장은 남은 여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언론은 희생양이었던 오하린을 비운의 영웅으로,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진실을 밝혀낸 권지혁을 불굴의 사업가로 조명했다. 하지만 권지혁은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축배를 드는 대신 자신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할인과 그녀의 가족을 돕는 데 집중했다. 그는 익명으로 그녀 어머니의 병원비를 모두 지불하고 국내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아무도 추적할 수 없는 거액의 신탁펀드를 조성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할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조용히 그녀의 시간을 존중하며 진행했다. 오하리는 마침내 최진석이라는 악몽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 그녀는 안전 가옥을 떠나 햇살이 잘 드는 아늑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녀의 실력은 업계에 알려져 이제는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일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아있었다. 지난 6년간 그녀를 달리게 했던 복수라는 목표가 사라진 지금 그녀는 앞으로의 삶을, 특히 권지혁과 아이들의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권지혁은 마침내 그녀를 찾아갔다. 그는 그녀의 새 아파트 앞에서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렸다. 마침내 문을 열고 나온 할인과 마주했을 때 그들 사이의 공기는 이전의 대치 상황과는 완전히 달랐다. 조용하고 무겁고 슬펐다. 그는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 앞에 서서 진심을 담아 무너지는 마음으로 사과했다. 내가 틀렸었어, 할인아. 그는 그녀를 믿지 못했던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야망에 눈이 멀어 그녀의 고통을 보지 못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사과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했고 그녀의 위대했던 희생 앞에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했다. 그는 연인으로서의 두 번째 기회를 구걸하지 않았다. 그의 부탁은 훨씬 더 간절하고 겸손한 것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할지도 몰라. 내가 그 아이들의 삶에 들어가도 될지 그 결정은 네가 해줘. 어떤 결정이든 나는 존중할게. 그는 모든 결정권을 그녀에게 넘겼다. 할인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수만 가지 감정이 교차했다. 그녀는 눈앞에 완전히 부서지고 진심으로 참회하는 남자를 보았다. 얼음 군주도 혼란에 빠진 남자도 아니었다. 그녀를 향한 미안함으로 영혼까지 무너져 내린 한 남자만이 서 있었다. 그녀는 즉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오후 아이들과 공원에 갈 거예요. 그것은 허락이 아니었다. 하지만 초대였다. 닫혔던 문을 아주 조금 열어 보이는 신호였다. 다음 날 오후 햇살이 눈부신 공원. 새아이는 그네를 타며 즐겁게 웃고 있었다.
하리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평화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권지혁이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아이들의 수만큼 알록달록한 연 3개가 들려 있었다. 그는 어색하고 긴장된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마디 하준이 그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었다. 아저씨, 우리 아빠예요. 공기 중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혁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할인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아주 작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지혁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응,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이야기의 마지막은 IT 업계의 거물이자 냉철한 승부사였던 권지혁이 새 아이와 함께 연을 날리려다 제풀에 넘어지고 함께 웃는 모습이었다. 하리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하지만 더없이 온화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 있었다. 폭풍은 끝났다. 그들의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 미래는 평화와 행복의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민준의 세상은 온통 하얀색이었다. 눈을 멀게 할 듯한 형광등 불빛 차갑게 광을 내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그 위를 소리 없이 오가는 의료진들의 흰 가운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기술이 집약된 세종의료원의 첫인상은 그에게 경외감보다는 위압감으로 다가왔다. 지방의 작은 병원에서 받은 진료 의뢰서 한 장을 들고 상경한 그는 마치 거대한 강물에 떠내려온 나무집처럼 무력했다. 그의 곁에는 이동식 침대에 누운 딸 유나가 있었다. 12살 한창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뛰어놀 나이에 아이는 옅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확장성 심근병증. 처음 듣는 병명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 결국 멈추게 되는 병. 유일한 치료법은 심장 이식분이라고 했다. 아빠 나 괜찮아. 유나의 목소리는 신라처럼 가늘었지만 아빠를 안심시키려는 아이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 굳건했다. 민주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딸의 깡마른 손을 잡았다. 그 손의 온기만이 이 차가운 공간에서 그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그럼 우리 유나 씩씩하잖아. 여기서 제일 좋은 의사 선생님이 우리 유나 고쳐주실 거야. 거짓말이었다. 그는 아직 그 제일 좋은 의사 선생님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 수소문 끝에 찾아온 세종의료원의 심장흉부외과 과장 박서준 박사. 사람들은 그를 신의 손이라 불렀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내는 외과에. 하지만 그 기적에는 대가가 따랐다. 민준이 평생을 모아 장만했던 작은 국밥집과 집을 처분하고 손에 쥔 돈은 이 거대한 병원에서는 하룻밤 입원비에도 미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을 주었다. 접수 창구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그의 이름이 불렸다. 그는 유나의 침대를 밀며 심장흉부외과 외래 진료실이 모여있는 복도로 향했다. 복도는 시장처럼 붐볐다. 값비싼 옷을 차려입고 근심 어린 표정으로 대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낡은 작업복 점퍼는 유독 눈에 띄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질 때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박서준 교수님, 진료실 앞으로 가세요. 간호사의 무심한 안내에 따라 그는 복도 끝에 있는 진료실 문 앞에 섰다. 심장흉부외과 과장 박서준. 금색 명패가 그의 처지를 비웃는 듯 번쩍였다. 문이 열리고 안에서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굳은 얼굴로 걸어 나왔다. 그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못마땅하다는 듯 혀를 찼다. 그 시선에 담긴 경멸을 민준은 고스란히 느꼈다. 잠시 후 진료실 안에서 호출이 들렸다. 민준은 심호흡을 하고 유나의 침대를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진료실은 생각보다 넓고 쾌적했지만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있는 남자가 바로 박서준이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잡지 화보에서 막 튀어나온 모델처럼 비현실적인 인상을 주었다.
흐트러짐 하나 없는 머리 스타일 칼날처럼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고급 맞춤 가운 아래로 보이는 단단한 체격. 하지만 그를 가장 비범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모든 감정이 거세된 듯한, 오직 눈앞의 데이터와 현상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은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박서준은 민준과 유나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모니터에 떠있는 유나의 의료 기록과 영상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갔다. 정적 속에서 들리는 것은 타자 소리와 유나의 희미한 숨소리, 그리고 민준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소리뿐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박서준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유나의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가 곧바로 민준에게로 향했다. 김유나 환자 보호자 되십니까? 목소리마저도 온도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다. 예, 맞습니다. 제가 아비입니다. 민준은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다. 지방병원 기록은 모두 확인했습니다. 진단은 명확합니다. 확장성 심근병증 말기. 약물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태입니다. 박서준의 말에는 어떠한 위로나 동정의 여지도 없었다. 그는 마치 고장난 기계를 진단하는 엔지니어처럼 사실만을 나열했다. 방법은 심장 이식 단 하나뿐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그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선생님, 제발 우리 유나 좀 살려주십시오. 민준은 자기도 모르게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애원했다. 박서준의 표정에는 미동도 없었다. 그는 책상 위 서류 한 장을 들어보였다. 이식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환자의 현재 상태가 이식 수술을 버텨낼 수 있을지 몇 가지 정밀 검사를 더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잠시 끊었다. 그의 차가운 눈이 민준의 행색을 다시 한번 훑었다. 수술 및 치료에 따르는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겠습니다. 예상 비용은 이 서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와 상담부터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가 내민 서류에는 민준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액수가 적혀 있었다. 영의 개수를 세어보던 민준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손에 쥔 돈은 그야말로 턱없이 부족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었다. 선생님, 제가 집이랑 가게를 다 팔았습니다. 이 돈이 전부지만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일이라도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발 시간만 좀 주십시오. 민준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떨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박서준의 반응은 냉담했다. 개인의 사정은 제가 고려할 부분이 아닙니다, 아버님. 저는 의사로서 가능한 치료법과 현실적인 조건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원무과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상담이 끝나면 입원 수속을 쉬어도 좋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료가 끝났다는 의미였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민준은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다. 신의 손이라 불리는 남자는 그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아니라 차갑고 단단한 현실의 벽을 보여주었다. 그의 눈에는 자신과 유나가 돈으로 계산되는 하나의 사례, 하나의 케이스에 불과해 보였다. 어떠한 인간적인 연민도 공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진료실을 나온 민준은 유나의 침대 옆에 주저앉을 뻔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유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바, 왜 그래?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셔? 민준은 차마 딸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한번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우리 딸. 의사 선생님이 꼭 고쳐주신다고 했어. 이제 입원해서 검사만 좀 받으면 된대. 그는 유나를 안심시키고 원무과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망은처럼 무거웠다. 복도를 스쳐 지나가는 박서준의 뒷모습이 보였다. 몇 명의 레지던트와 인턴들을 이끌고 회진을 가는 듯했다.
그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아무도 쉽게 말을 걸지 못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다. 위압적이고 흔들림 없고 그리고 지독하게 외로워 보이는 뒷모습이었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런 사람에게 평범한 서민의 절박함이 가다할 리 없다고. 이곳에서 그와 유나는 철저히 이방인이었다. 원무과에서의 상담은 그의 절망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직원은 사무적인 말투로 병원 규정과 절차, 그리고 어마어마한 비용에 대해 설명했다. 그가 내민 돈 뭉치를 보더니 선납금에도 턱없이 모자란다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사회복지팀과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알아보라는 의례적인 조언이 뒤따랐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오래 걸릴지, 그리고 아픈 딸이 그 시간을 기다려줄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가진 돈의 대부분을 선납금으로 내고서야 겨우 입원 수속을 마칠 수 있었다. 유나는 다인실의 한쪽 구석 침대에 자리를 잡았다. 창문도 제대로 들지 않는 갑갑한 공간이었다. 다른 환자들의 신음소리와 보호자들의 지친 한숨소리가 방안을 가득 메웠다. 화려하고 깨끗했던 병원의 첫인상과 달리 이곳은 삶의 고통이 응축된 공간이었다. 민주는 밤늦도록 딸의 침대 옆을 지켰다. 잠든 유나의 얼굴은 천사 같았지만 가슴팍에 어지럽게 부착된 모니터링 장치들이 아이가 위중한 환자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삑삑하고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이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유일하게 남은 가족 사진을 보았다. 몇 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와 그때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웃고 있던 유나, 그리고 그 자신. 사진 속의 그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행복해 보였다. 아내에게 그는 약속했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유나를 지키겠다고. 하지만 지금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회진을 마친 듯한 박서준이 예고 없이 들어왔다. 그는 다른 환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유나의 침대로 다가왔다. 민주는 벌떡 일어섰다. 박서준은 유나의 상태를 체크하는 모니터를 잠시 응시하더니 아이의 발치에 걸린 차트를 들어 내용을 확인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심박출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추가적인 심장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말했지만 시선은 차트에 고정되어 있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보호자분은 식사하셨습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에 민준은 잠시 당황했다. 아, 예, 괜찮습니다. 여기 있는다고 환자의 상태가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 보호자도 체력을 아끼셔야 합니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온기가 없었다. 그저 또 하나의 의학적 권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는 차트를 제자리에 걸어놓고 몸을 돌렸다. 민주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다급하게 그의 앞을 막아섰다. 선생님, 박서준이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그 차가운 눈빛에 민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돈을 마련할 테니 제발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빌어야 할까? 아니면 20년 전 자신이 베풀었던 작은 온정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까? 하지만 지금의 그에게 과거의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초라한 행색의 아저씨가 늘어놓는 신세 타령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터였다. 결국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장 원초적인 한마디였다. 우리 유나, 살 수 있는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박서준은 잠시 그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 짧은 순간 민주는 그의 눈동자에서 아주 미세한 흔들림을 본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곧 사라지고 다시 얼음 같은 평온함이 그 자리를 채웠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박서준은 그 말만 남기고 병실을 나갔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의 상투적인 대답. 그러나
민준에게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멀고 공허한 약속처럼 들렸다. 그는 텅 빈 복도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절망이 그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이튿날 오전 김민주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딸의 심장 초음파 검사를 지켜봤다. 차가운 젤이 발라진 탐촉자가 유나의 작은 가슴 위를 미끄러질 때마다 모니터에는 희미하고 절망적인 심장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박서준 박사는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민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심박 출량이 어제보다 5% 떨어졌습니다. 검사실을 나오며 박서준이 던진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민준의 가슴에 박혔다. 시간이 없다는 뜻이었다. 하루하루가 유나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다. 공여자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약물로 최대한 버텨야 합니다. 그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말에는 어제와 미묘하게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장수의 비장한 선언처럼 들렸다. 민주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같은 시각 세종의료원 최상층에 위치한 병원 장실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병원 장실은 병원이라는 공간의 일부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호화로웠다.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 벽에 걸린 유명 화가의 추상화, 그리고 서울의 정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까지. 이곳은 생명을 다루는 공간이 아니라 권력과 자본을 다루는 공간의 냄새를 풍겼다. 그 중심에는 병원장 최만식이 있었다. 50대 후반의 그는 기름을 바른 듯 반짝이는 머리와 값비싼 맞춤 정장으로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늘 인자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는 눈가에는 결코 닿지 않았다. 그는 병원의 분기별 수익 보고서를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수익성이 낮은 진료 과목의 예산을 어떻게 삭감할지 고민하던 그의 귀에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원장님, 태양그룹 비서실에서 전화 왔습니다. 그 말에 최만식의 얼굴이 즉시 펴졌다. 그는 재빨리 전화기를 집어들고 조금 전까지의 냉정한 사업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아첨꾼의 목소리로 말했다. 오, 김 비서님, 네네. 그럼요.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아무렴요 태양그룹인데. 몇 분간의 통화가 끝나고 최만식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태양그룹 회장의 외아들 역시 유나와 같은 병을 앓고 있었고 마침 이식을 위한 기증자가 곧 나타날 것이라는 정보가 있었다. 회장은 아들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쳐주면 병원의 천문학적인 액수의 발전 기금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였다. 최만식에게 이것은 병원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자신의 입지를 굳힐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즉시 인터폰을 눌러 비서를 불렀다. 심장흉부외과 박서준 과장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오라고 해. 얼마 지나지 않아 박서준이 병원장실 문을 노크했다. 최만식은 평소에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았다. 박 과장, 어서 오게. 자네는 우리 병원의 보물이야, 보물. 최만식은 박서준을 소파에 앉히고 직접 커피를 내왔다. 박서준은 말없이 그가 주는 커피를 받아들었지만 그의 눈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그는 최만식이 아무 이유 없이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요즘 많이 바쁘지. 자네 덕분에 우리 병원 심장 이식 성공률이 국내 최고 수준 아닌가. 과찬이십니다, 원장님. 박서준의 대답은 간결했다. 최만식은 잠시 뜸을 들이다 본론으로 들어갔다. 다름이 아니라 태양그룹 최 회장님 아들건 말일세. 자네도 보고받아서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식 대기자 명단에 등록되어 있고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그래. 그런데 말이야. 최만식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곧 적합한 공여자가 나올 것 같다는 연락이 왔어. 최 회장님께서도 아주 기대가 크시더군.
이번 수술만 잘 되면 우리 병원에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하셨네. 심혈관 센터를 독립된 건물로 지을 수 있을 정도의 액수야. 그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박서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식 순서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의 규정과 환자의 의학적 위급도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됩니다. 박서준이 원론적인 대답을 내놓자 최만식의 미간이 미세하게 찡그려졌다. 물론이지. 나도 그 원칙을 모르는 바 아냐. 하지만 박 과장,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는 서류 한 장을 박서준 앞에 내밀었다. 유나의 진료 기록 요약본이었다. 서류를 보니 김유나라는 아이도 있던데, 공교롭게도 태양그룹 아드님과 혈액형이며 조직 한 권이 거의 일치하더군. 그런데 이 아이는 보호자 재정 상태가 영 좋지 않아. 수술 후 관리나 치료도 제대로 이어가기 힘들 가능성이 높아. 그것은 의사가 할 말이 아니었다. 환자의 목숨값을 돈으로 저울질하는 상인의 말이었다. 박서준의 눈빛이 순간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환자의 경제적 능력은 수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아, 현실을 좀 보게. 우리가 자선사업가인가? 병원도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닌가? 김유나라는 아이, 안타깝지만 의학적으로도 이식 성공 후 예후가 태양그룹 아들보다 불투명해. 심장 기능이 너무 많이 손상됐어. 반면에 최 회장 아들은 아직 젊고 체력도 좋아. 어느 쪽이 더 성공 가능성이 높고 우리 병원에 이득이 되겠나. 최만식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그는 박서준의 원칙주의적인 태도가 못마땅하다는 듯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원장님, 박서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강철 같은 의지는 회의실의 공기를 갈랐다. 이식 순서는 오직 환자의 위급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김유나 환자는 당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태양그룹 회장 아드님은 아직 약물 치료로 시간을 벌 수 있는 상태고요. 따라서 공여자가 나타나면 우선권은 김유나 환자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로서의 제 양심이자 타협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최만식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지금 내 말에 토를 다는 건가? 박 과장 자네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누구 덕분이라고 생각하나? 저는 의사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였다. 최만식은 권력과 돈의 논리를, 박서준은 생명과 원칙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최만식은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차갑게 웃었다. 좋아. 자네 원칙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자고. 하지만 명심하게. 너무 뻣뻣하게 굴면 부러지는 수가 있어. 병원 전체를 위해서라도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라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박서준은 아무 대답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보인 뒤 병원장실을 나왔다. 한편 민주는 타는 속을 주체하지 못하고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다. 유나의 상태가 나빠졌다는 말을 들은 후로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이대로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혹시나 병원장에게 직접 사정하면 무슨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작정 병원장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그는 화려한 복도와 병원장실의 위용에 압도당했다. 차마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아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였다. 안에서 격앙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병원장실의 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다. 최만식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였다. 아, 예, 회장님. 염려 마십시오. 네, 그 박서준이라는 놈이 좀 고집불통이긴 한데 결국 제 뜻대로 될 겁니다. 돈도 안 되는 계집애 하나 때문에 태양그룹과의 약속을 깰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그 아이는 후순위로 밀어낼 테니 걱정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민준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돈도 안 되는 계집애. 그 말이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딸이 저들에게는 그저 귀찮고 돈 안 되는 짐덩어리에 불과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뒷걸음질 쳤다. 마침 복도 저편에서 병원 장실을 막 나온 박서준과 눈이 마주쳤다. 박서준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다. 그는 민준을 잠시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스쳐 지나갔다. 민준은 그제야 깨달았다. 박서준의 그 차가운 표정이 단순한 무관심이나 오만이 아니었음을. 그것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맞서 홀로 싸우는 자의 고독하고 치열한 표정이었다.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저 병원장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사실은 민준에게 위안이 되기는커녕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일개 과장이 어떻게 병원 전체를 쥐고 흔드는 병원장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유나의 생명이 돈과 권력의 거대한 저울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민준은 비틀거리며 유나가 있는 병실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잠든 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그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세상의 부조리함과 자신의 무력함에 온몸이 떨렸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순진한 희망을 품을 수 없었다. 이 하얀 성벽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자신의 딸은 그 전쟁의 가장 약한 인질이었다. 그리고 그 딸을 지켜줄 유일한 기사처럼 보였던 박서준 박사는 너무나도 위태로워 보였다. 세종의료원의 밤은 깊고 고요했다. 환자들의 신음과 기계의 경고음이 잦아든 시간병원은 거대한 유령선처럼 도시의 불빛 속에 잠겨 있었다. 박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홀로 깨어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수억 개의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낮에 있었던 최만식 원장과의 대화와 절망에 가득 차 자신을 바라보던 한 남자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김민준, 그 남자의 이름이었다. 박서준은 수년간 감정의 동요 없이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를 대하며 살아왔다. 슬픔, 절망, 분노, 애원. 그는 그 모든 감정의 파도 앞에서 굳건한 방파제처럼 스스로를 지켰다. 그것이 외과의로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감정에 휘둘리는 칼은 무뎌지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오늘 김민준이라는 남자의 그 처절한 눈빛은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속에 날카로운 파편처럼 박혀 빠지지 않았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다시 김유나 환자의 파일을 열었다. 의학적 데이터 차트 기록 영상 자료. 숫자와 텍스트로 이루어진 정보들은 명확했다. 아이의 상태는 최악이었고 시간은 촉박했다. 그는 스크롤을 내려 환자 등록 정보를 확인했다. 보호자 김민준의 인적사항이 화면에 떠올랐다. 이름 김민준, 직업 무직, 현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XS여관 3급급 2호. 그의 시선은 무심코 다음 항목으로 향했다. 과거 주소. 기록을 위해 형식적으로 기입된 중요하지 않은 정보였다. 과거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7, 8번지. 평범한 주소였다. 하지만 그 옆 사업장 정보 선택라고 적힌 작은 칸에 입력된 두 단어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 단어들을 본 순간 박서준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희망국밥.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눈앞의 모니터 화면이 흐려지며 20년 전의 낡고 퀴퀴한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최첨단 의료 장비로 가득한 서늘한 사무실의 풍경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의 눈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국밥 그릇과 희미한 백열등 불빛이 어른거렸다. 20년 전 그는 가난한 의대생이었다. 시골에서 부모님이 보내주는 빠듯한 생활비로는 비싼 전공서적 한 권 사기도 벅찼다. 끼니를 거르는 날이 부지기수였고 겨울에는 차가운 고시원 방에서 입김을 불며 밤을 새워 공부했다. 꿈은 원대했지만 현실은 비참했다. 수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향하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 날이었다. 며칠을 굶어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던 그는 신림동 고시촌의 뒷골목을 정처 없이 헤매고 있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작은 가게가 있었다. 희망국밥. 낡은 간판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마치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다. 주머니 속에는 다음 날 차비로 써야 할 동전 몇 개가 전부였다. 그는 한참을 가게 앞에서 망설였다. 그때였다. 가게 문이 열리며 앞치마를 두른 한 남자가 나왔다. 학생 뭘 그렇게 보고 있어? 밖에서 떨지 말고 어서 들어와. 지금보다 훨씬 젊고 건강해 보이는 웃는 얼굴이 선한 남자였다. 그는 서준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를 안으로 이끌었다. 서준은 가장 싼 보통 국밥 하나를 간신히 주문했다. 하지만 잠시 후 남자가 그의 앞에 놓아준 것은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특대 사이즈의 국밥과 갓 지은 밥 한 공기였다. 공부하려면 든든하게 먹어야지. 학생은 돈 걱정 말고 먹기나 해. 서준이 어쩔 줄 몰라 하자 남자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그의 어깨를 툭 쳤다. 그날 이후 희망국밥은 서준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다. 그는 돈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그곳을 찾았다. 돈이 없는 날이면 주인 아저씨는 말없이 국밥 한 그릇을 내주었고 나중에 출세해서 갚아라며 껄껄 웃었다. 그는 단순한 밥을 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희망을 주었다. 세상의 냉대와 가난에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젊은 청년에게 그는 세상에는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의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온기는 서준이 의사의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만든 가장 큰 힘이었다. 자네는 눈빛을 보니 꼭 큰 인물이 될 거야. 나중에 훌륭한 의사 선생님 돼서 아픈 사람들 많이 고쳐주게.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격려. 늘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온기를 잃지 않았던 그 거칠고 따뜻한 손. 서준은 단 한 번도 그를 잊은 적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았다.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그는 과거 자신의 가장 비참했던 시절을 지탱해준 온기를 잊고 있었다. 아, 아저씨. 박서준의 입에서 희미한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진료실에서 절박한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초라하고 지친 중년 남자의 얼굴 위로 20년 전 따뜻한 국밥을 퍼주던 젊은 사장님의 얼굴이 겹쳐졌다. 동일 인물이었다. 그를 살렸던 사람이 이제 그의 앞에서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그 순간 박서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비명처럼 맞춰졌다. 김민준의 낡은 옷, 그의 처절했던 애원, 천문학적인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그의 형편. 희망 국밥집을 운영하며 가난한 학생들에게 기꺼이 온정을 베풀던 그가 어째서 지금은 모든 것을 잃고 여관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을까? 그리고 그의 소중한 딸은 죽어가고 있었다. 최만식 원장의 역겨운 얼굴이 떠올랐다. 돈도 안 되는 계집애. 그 말이 박서준의 뇌리를 다시 한번 후려쳤다. 분노가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그것은 더 이상 의사로서의 직업윤리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의 생명의 은인을 그리고 그의 딸을 모욕한 자에 대한 개인적이고 원초적인 분노였다. 그동안 그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쌓아 올렸던 냉정함과 이성이라는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이 사건을 김유나 환자 케이스로 볼 수 없었다. 유나는 환자가 아니었다. 아저씨의 딸이었다. 자신에게 희망을 주었던 남자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유나를 살리는 것은 이제 의사로서의 의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한때 절망의 끝에서 온정을 받았던 한 인간으로서 반드시 갚아야 할 신성한 빚이었다. 박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에 서렸던 차가운 평온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뜨겁고 이글거리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수비만 하는 장수가 아니었다. 그는 기꺼이 이 전쟁의 선봉에 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창밖의 야경을 등지고 섰다.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고 표정은 강철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병원 법무팀 소속의 최만식 원장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대학 선배였다. 수화음이 몇 번 울리고 잠이 덜 깬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선배, 저 박서준입니다. 주무시는데 죄송합니다. 서준이냐 이 시간에 웬일이야.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어. 박서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네, 아주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선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만식 원장에 대해서 제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하얀 성벽 안에서 벌어지던 조용한 전쟁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박서준의 하루는 전쟁처럼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전쟁은 메스나 수술기구가 아닌 서류와 규정,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신경전으로 치러졌다. 20년 만에 확인한 은인의 비참한 현실과 딸의 위태로운 생명은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야수를 깨웠다. 그는 더 이상 세종의료원 심장흉부외과의 유능한 과장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빚을 갚으려는 한 남자였다. 첫 번째 목표는 최만식 원장의 소나귀에서 김유나를 지켜낼 방패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병원 규정집을 법전처럼 파고들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먼지 쌓인 규정들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응급 환자 처치에 관한 특별 규정, 장기 이식 대기자 관리, 세부 지침,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환자 지원 절차.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이 조항들이 이제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는 아침 회진 시간 레지던트와 인턴들을 이끌고 김유나의 병실을 찾았다. 평소와 같은 위압적인 분위기였지만 그를 오랫동안 봐온 사람들은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시선이 유나의 차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질문은 더욱 집요해졌다. 김유나 환자, 어제 투여한 혈압 상승제에 대한 반응은 심박출량 변화는 시간대별로 전부 기록해서 보고하도록. 1%의 변화도 놓치지 마. 영양팀과 협의해서 환자에게 맞는 특별 식단을 즉시 제공하고 섭취량까지 체크해. 그의 지시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은 환자의 안정적인 상태 유지를 위한 최선의 의료 행위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최만식의 방해 공작으로부터 유나를 보호하려는 그의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는 유나의 상태를 의학적으로 가장 위급하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로 공식화함으로써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영역 안에 아이를 위치시켰다. 회진을 마친 그는 자신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아군을 찾아갔다. 심장병동의 수간호사 오현주였다. 오현주는 20년 넘게 이 병원에서 일해온 베테랑으로 웬만한 의사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겪어온 인물이었다. 그녀는 박서준이 레지던트 시절부터 그의 깐깐함과 실력을 모두 지켜봐 왔다. 수간호사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박서준은 병동 한쪽의 조용한 휴게실로 그녀를 이끌었다. 오연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따랐다. 박서준이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부탁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교수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박서준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오 선생님, 혹시 최만식 원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에 오현주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다. 갑자기 그건 왜? 아시다시피 좋은 분은 아니죠.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장사꾼이니까요. 그렇다면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서준은 오현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는 않았다. 김민준과의 개인적인 인연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대신 그는 의사로서의 양심과 최만식 원장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돈 때문에 위급한 소녀가 수술 순서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오연주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졌다. 그녀 역시 최만식의 전횡을 여러 번 목격해왔다. 부유한 환자들에게 병실이 우선 배정되고 값비싼 비급여 시술이 강요되는 일들을 묵인해야만 했다. 제가 뭘 도우면 될까요? 오현주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녀의 눈에는 박서준과 같은 종류의 분노가 서려 있었다. 최만식 원장이 과거에 저질렀던 의료법 위반이나 부당한 업무 지시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서류든 동료 간호사들의 증언이든 뭐든지 좋습니다. 원장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 하지만 우리가 먼저 움직였다는 흔적을 남기지 않을 그런 카드가 필요합니다.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하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더는 그 영감탱이가 환자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꼴은 못 보겠으니까요. 오연주는 굳은 결심을 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서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이 싸움에서 작은 희망을 보았다. 그날 이후 병원 내부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박서준은 태양그룹 아들의 수술 준비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 환자의 컨디션 난조를 이유로 불필요해 보이는 정밀 검사들을 추가로 지시했고, 교차 감염의 위험성을 내세워 수술실 소독 절차를 평소보다 2배 더 까다롭게 진행하도록 했다. 이 모든 것은 원칙과 규정에 근거한 것이었기에 최만식조차도 표면적으로는 그를 비난할 수 없었다. 반면 김민주는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박서준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여전히 그는 말이 없었고 표정은 차가웠지만 그의 행동은 이전과 달랐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을 때였다. 박서준이 회진을 돌다 말고 그의 앞에 멈춰 섰다. 보호자분 식사는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는 무심한 말투로 말하며 간호사를 불렀다. 여기 보호자분 직원 식당에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제 앞으로 달아놓으시고요. 민주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지만 박서준은 들은 척도 않고 자리를 떠났다. 그날 이후 민주는 매일 영양 균형이 잡힌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또 어떤 날은 지쳐서 병실 의자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 그의 어깨 위로 누군가 담요를 덮어주었다. 놀라서 깨어보니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는 박서준의 뒷모습이 보였다. 가장 큰 변화는 유나에 대한 브리핑이었다. 이전에는 사무적인 용어로 짧게 상태를 전달했던 그가 이제는 민준의 눈을 보며 최대한 쉬운 말로 아이의 상태를 설명해 주었다. 아버님, 오늘 검사 결과 심장 기능이 더 나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약물 반응이 괜찮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희망이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처음이었다. 민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 뻔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박서준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왜 갑자기 친절을 베푸는 것일까? 혹시 이것이 가난한 자신을 동정하는 것일까? 아니면 더 나쁜 상황을 이야기하기 전해주는 작은 위로 같은 것일까? 의심과 희망이 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충돌했다. 그는 박서준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고 몇 번이나 기회를 엿봤지만 그는 늘 바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운 의사일 뿐이었다. 민주는 그에게 받은 작은 온기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간직해야 했다. 한편 최만식은 박서준의 소극적인 저항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태양그룹 측에서는 왜 이렇게 수술 준비가 더디냐며 연일 압박을 가해왔다. 최만식은 박서준을 다시 호출했다. 박 과장, 지금 장난하는 건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야?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미소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원칙대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태양그룹 아드님은 현재 미열이 있고 백혈구 수치가 정상 범위를 약간 벗어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하는 것은 의료 과실의 위험을 높이는 일입니다. 박서준은 미리 준비해둔 데이터를 제시하며 침착하게 대응했다. 최만식은 서류를 거칠게 내던졌다. 그깟 미열 때문에 1,000억 원짜리 기부금을 날릴 셈인가.
자네 정말 내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어. 저는 환자의 생명을 시험할 수는 없습니다. 박서준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최만식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지만 명확한 의학적 근거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는 박서준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좋아. 어디까지 가나 한번 해보자고. 자네가 그렇게 아끼는 그 가난뱅이 딸, 내가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봐. 최만식의 눈빛은 살기마저 띄고 있었다. 박서준은 그와 시선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다. 제 환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저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병원장실을 나온 박서준의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인데 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잔인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윤아와 민준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아닌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최만식의 인내심은 오래가지 않았다. 박서준의 교묘한 방어와 원칙을 내세운 저항에 부딪힐수록 그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던 추악한 본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박서준을 설득하거나 회유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다. 박서준이 가장 아끼는 것을 직접 공격함으로써 그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의 첫 번째 표적은 당연히 김윤아였다. 며칠 뒤 윤아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다.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혈압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렸고 심전도 모니터에서는 불규칙한 부정맥 경고음이 잦아졌다. 박서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윤아의 곁을 지켰다. 그는 약물 용량을 미세하게 조절하고 가능한 모든 처치를 동원하며 아이의 생명줄을 붙잡으려 애썼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아이의 생명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것 같았다. 이상해. 약물에 대한 반응이 예측 불가능하게 나타나고 있어. 박서준은 인턴들과의 회의에서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는 윤아에게 투여되는 모든 약물의 종류와 용량 시간을 직접 체크했다. 그러나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 배후에는 최만식의 교활한 지시가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몇몇 간호사들을 통해 윤아의 수에게 미량의 칼륨을 몰래 주입하도록 지시했다. 심장 기능이 약한 환자에게 과도한 칼륨은 치명적인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었다.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주입하면 즉시 발각될 위험이 있었기에 그들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의 적은 양을 간헐적으로 투입했다. 그것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윤아의 심장을 망가뜨리는 독약이었다. 박서준은 필사적이었다. 그는 윤아의 혈액 검사를 매시간 지시하며 원인을 찾으려 했지만 미세한 칼륨 수치의 변화는 정상적인 변동 범위 내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책했다. 김민주는 하루하루 말라갔다. 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형벌이었다. 그는 박서준의 지친 얼굴을 보며 차마 원망의 말을 꺼낼 수도 없었다. 그 역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최만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박서준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다음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그는 감사팀에 자기 사람을 시켜 박서준의 과거 진료 기록들을 샅샅이 뒤지게 했다. 완벽해 보이는 그의 경력에서 작은 흠집이라도 찾아내려 혈안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먹잇감을 찾아냈다. 2년 전 박서준이 집도했던 한 노인 환자의 케이스였다. 환자는 수술 후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당시에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결론 났던 일이었지만 최만식은 그것을 의료 과실로 둔갑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는 유족 측에 접촉해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박서준을 상대로 의료 소송을 제기하도록 부추겼다. 박서준 교수의 오만한 판단이 당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겁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의를 되찾으셔야죠.
슬픔에 잠겨있던 유족은 최만식이 내민 악마의 손을 잡고 말았다. 며칠 후 병원에는 박서준의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소장이 날아들었고 언론에는 스타 의사의 오만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나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터져 나왔다. 병원은 발칵 뒤집혔다. 박서준은 순식간에 신의 손에서 살인 의사로 추락했다. 동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그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최만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긴급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 박서준 교수는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박 교수의 모든 진료 및 수술 권한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것을 명합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박서준은 이제 윤아의 주치의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손과 발이 꽁꽁 묶여버린 것이다. 그 소식을 들은 김민주는 망연자실했다.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동아줄이 끊어져 버린 기분이었다. 그는 징계위원회 회의실 앞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말도 안 돼. 박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제발 우리 윤아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그의 절규는 차가운 문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박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정직 처분 통보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그는 최만식의 교활함과 잔인함을 너무 얕보았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했던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은인의 딸을 구하기는커녕 이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때 수간호사 오연주가 조용히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교수님, 이대로 포기하실 겁니까? 박서준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난 이제 의사가 아닙니다. 아니요, 당신은 의사입니다. 저 영감탱이가 무슨 짓을 하든 교수님은 이 병원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예요. 오연주는 그의 책상 앞에 작은 USB 하나를 놓았다. 이게 좋지. 이게 뭔다너. 그동안 제가 모은 것들입니다. 최만식이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내역 장비 구매 과정에서의 비리 인사 청탁 증거. 결정적인 한 방은 없지만 그의 발목을 잡기에는 충분할 겁니다. 박서준은 USB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이것으로 최만식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설사 그렇다 해도 윤아를 살리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 바로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병동에서 온 긴급 호출이었다. 교수님, 김윤아 환자. 지금 심정지입니다. 박서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정직 처분도 잊은 채 미친 듯이 병실로 뛰어갔다. 병실 앞은 이미 의료진들로 아수라장이었다. 제세동기의 충전 소리와 모두 비켜라고 외치는 다급한 목소리가 뒤엉켜 있었다. 그는 인파를 헤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윤아는 침대 위에서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는 절망적인 일직선을 그리고 있었다. 다른 의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비켜. 박서준이 소리쳤다. 그는 의사를 밀치고 직접 윤아의 가슴 위에 손을 올렸다. 정직 처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지금 그의 눈에는 오직 꺼져가는 작은 생명만이 보였다. 아드레날린 1mg 지금 당장 제세동기 200줄로 충전. 그의 지시에 따라 의료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는 기계처럼 정확하고 힘차게 심장 마사지를 계속했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그의 시야를 가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클리어. 제세동기의 전기 충격에 윤아의 작은 몸이 허공으로 튀어 올랐다가 떨어졌다. 하지만 모니터의 일직선은 변함이 없었다. 다시 한 번의 전기 충격.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시간은 흐르고 윤아의 뇌 손상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김민주는 병실 문 밖에서 무너져 내리며 오열하고 있었다. 박서준의 눈에 절망이 서리는 순간이었다. 그때 그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유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던 그 시점, 그리고 예측 불가능했던 약물 반응. 혹시 그는 옆에 있던 간호사에게 소리쳤다. 환자 혈액 샘플. 지금 당장 전해질 검사 다시 돌려. 특히 칼륨 수치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체크해. 그리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심장 마사지를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만약 자신의 가설이 맞다면 최만식은 단순히 수술 순서를 바꾸는 것을 넘어 유나를 죽이려 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살인 미수였다. 그의 팔이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속으로 외쳤다. 아저씨,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것은 신을 향한 기도가 아니었다. 20년 전 자신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주었던 한 남자를 향한 처절한 속죄의 외침이었다. 시간은 멈춘 듯 했다. 김유나의 병실 안공기는 납처럼 무거웠고 오직 박서준의 거친 숨소리와 규칙적인 심장 압박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팔의 근육은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20년 전 자신에게 희망을 주었던 한 남자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 꺼져가고 있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때 한 인턴이 숨을 헐떡이며 검사 결과지를 들고 뛰어 들어왔다. 박서준은 압박을 멈추지 않은 채 소리쳤다. 읽어. 혈중 칼륨 수치 7.8밀리몰 리터입니다. 그 순간 병실 안의 모든 의료진들이 숨을 멈췄다. 정상 수치의 2배에 가까운 치명적인 수치였다. 이것은 자연적인 신체 변화로 설명할 수 없는 명백한 외부 요인에 의한 결과였다. 박서준의 가설이 맞았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유나를 죽이려 한 것이다. 당장 칼슘 글루코네이트, 정맥 주사, 인슐린이랑 포도당도 준비해. 박서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역설적인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적의 정체를 확인한 장수의 안도감이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는 싸울 수 있었다. 그는 다시 제세동기를 잡았다. 모두 비켜. 다시 한 번의 전기 충격. 그리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삐 소리를 내며 일직선을 그리던 심전도 모니터에 미약하지만 분명한 파형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멈췄던 심장이 아주 가늘게나마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이다. 돌아왔다. 누군가 외쳤다. 하지만 박서준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당장 수술실 준비해. 지금 바로 이식수술 들어간다. 그의 선언에 모두가 당황했다. 하지만 교수님 정직 처분은 내 환자가 죽어가는데 그딴 게 문제야. 책임은 내가 져. 지금 당장 이 병원에서 가장 뛰어난 팀을 소집해 10분 준다. 그의 눈빛에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생명을 향한 광기 어린 집념이 서려 있었다. 의료진들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 시각 박서준의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가 유나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동안 그의 스마트폰에서는 미리 설정해둔 프로그램이 조용히 작동했다. 오현주 수간호사가 모은 최만식의 비리자료, 박서준이 직접 정리한 김유나 환자에 대한 부당한 진료 방해 정황, 그리고 방금 나온 치명적인 칼륨 수치 검사 결과까지. 이 모든 파일이 암호화된 이메일의 형태로 세종의료원 이사회 멤버 전원과 국내에서 가장 집요하기로 소문난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동시에 전송되었다. 최만식은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박서준이 정직 처분을 받고 무력하게 무너졌다는 보고를 받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주제 파악이 좀 되나. 그는 태양그룹 최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의 수술이 곧 진행될 것이라고 알렸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쐐기를 받기 위해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병원의 최첨단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긴급 안전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폐쇄시켜버렸다. 설사 박서준이 무슨 수를 써서 수술을 강행하려 해도 최고의 장비가 갖춰진 그 수술실 없이는 성공률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그것은 그의 오만함이 빚어낸 마지막 카드였다. 하지만 그가 수술실을 폐쇄하라는 지시를 내린 직후 그의 비서가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 들어왔다.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사회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서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최만식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그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병원 이사들과 감사팀 직원들이 그의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이닥쳤다. 최만식 원장, 당신을 배임 및 직권 남용 살인, 미수교사 혐의로 긴급 조사해야겠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권한을 정지합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은 병원 이사장이었다. 그의 손에는 박서준이 보낸 이메일이 출력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최만식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설치한 덫에 자신이 걸려들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병원 장실이 아수라장이 된 그 시각 박서준은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교수님, 하이브리드 수술실이 갑자기 폐쇄됐습니다. 원장 직권 명령이라고 합니다. 수술 준비를 하던 외과 의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보고했다. 심장 이식처럼 고난도의 수술은 최첨단 장비가 갖춰진 그곳에서만 가능했다. 모두가 절망에 빠진 순간 박서준은 침착했다. 그는 이미 최만식이 이런 비열한 수를 쓸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플랜 B를 가동한다. 제2 수술실을 준비해. 하지만 거긴 장비가 너무 낡았습니다. 성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장비가 수술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어. 아니, 반드시 해내야만 해.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다. 그는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며 팀원들을 둘러보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드림팀이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박서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결의가 가득했다.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그는 문 밖에서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김민준을 보았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의 앞에 섰다. 아버님. 김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제가 유나를 살리겠습니다. 그것은 위로가 아니었다. 맹세였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한 남자가 또 다른 남자에게 하는 목숨을 건 약속이었다. 김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다. 박서준은 수술실로 들어섰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졌다. 이제부터는 오직 그와 그의 팀, 그리고 꺼져가는 작은 생명과의 싸움이었다. 유나의 가슴이 열리고 망가진 심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풍선처럼 비대해지고 힘없이 늘어진 심장. 박서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이내 그의 손이 메스를 들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오차도 없었다. 마치 신이 조종하는 것처럼 정교하고 신속했다. 낡은 장비의 부족함은 그의 천재적인 손기술과 판단력으로 메워졌다. 수술실 안에는 오직 금속성 기구 부딪히는 소리와 모니터의 기계음, 그리고 박서준의 낮고 빠른 지시만이 울려 퍼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드디어 공여자의 심장이 도착했다. 새로운 생명이 담긴 아이스박스가 수술실로 들어서는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었다. 유나의 망가진 심장을 떼어내고 새로운 심장을 제자리에 완벽하게 연결해야 했다. 혈관을 잇고 피가 새지 않도록 꿰매는 작업. 단 1mm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극한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과정이었다. 박서준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고 간호사가 연신땀을 닦아주었다. 그의 등 뒤에서는 유리창 너머로 이사회의 조사를 받는 최만식의 비참한 몰골이 TV 뉴스 속보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얀 성벽 안에 왕국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수술실 안에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지금 그들에게는 오직 눈앞의 작은 심장만이 세상의 전부였다. 마침내 마지막 혈관이 연결되었다. 클램프 제거. 박서준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심장에 혈액 공급을 막고 있던 집게가 제거되자 새로운 심장으로 피가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지켜보았다. 제발 제발 뛰어라. 잠시의 정적, 그리고 두근. 새로운 심장이 유나의 가슴 안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첫 박동을 시작했다. 두근, 두근, 두근. 점점 더 힘차고 규칙적으로 변해가는 심장 박동 소리가 수술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와, 수술실 안에 모든 의료진들이 환호성을 터뜨렸다. 누군가는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지난 몇 시간의 사투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박서준은 지친 몸을 이끌고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힘차게 뛰고 있는 유나의 새로운 심장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해냈다. 그가 해냈다. 20년 전 희망국밥 한 그릇에 담겨있던 그 빚을 그는 마침내 갚았다. 수술이 끝나고 며칠이 흘렀다. 세종의료원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고요함을 되찾고 있었다. 최만식 원장은 모든 직위에서 파면되고 검찰에 구속되었다. 그의 비호 아래 부정을 저질렀던 몇몇 간부들도 줄줄이 조사를 받았다. 병원은 새로운 임시원장 체제 아래 대대적인 개혁과 자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병원의 영웅이 된 박서준은 역설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정직 처분을 어기고 수술을 강행한 것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열렸지만 그를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그의 행동은 진정한 의사의 표상으로 칭송받았다. 그는 병원 측의 배려로 며칠간의 강제 휴가를 얻었다. 수년간의 긴장과 이번 사건을 겪으며 소진된 심신을 추스르라는 의미였다. 김유나는 중환자실에서 회복실로 옮겨졌다. 아이는 기적처럼 빠르게 건강을 되찾고 있었다. 창백했던 뺨에는 서서히 혈색이 돌았고 가쁜 숨소리는 고른 숨결로 바뀌었다. 아이의 가슴 안에서 힘차게 뛰고 있는 새로운 심장은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김민주는 한시도 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잠든 딸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함과 경외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뒤섞여 있었다. 박서준. 그에게 그 의사는 신과 같은 존재였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자신과 딸을 건져 올린 구원자. 하지만 그는 왜 자신들에게 이토록 모든 것을 걸었을까? 그의 차가운 표정 뒤에 숨겨져 있던 그 뜨거운 열정의 이유를 민주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햇살이 병실 안으로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민준이 유나의 손을 잡고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누군가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다. 의사 가운이 아닌 평범한 스웨터 차림의 박서준이었다.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유나를 보러 왔다. 아버님. 그의 목소리에 민주는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다. 그는 허리를 굽히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아, 선생님, 어쩐 일로? 그냥 유나 얼굴 보러 왔습니다. 많이 좋아졌네요. 박서준은 유나의 침대 옆에 놓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이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박서준 앞에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의 목소리가 부끄러움과 미안함으로 떨렸다. 박서준은 그의 어깨를 잡으며 그를 일으켜 세웠다. 아닙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아버님. 박서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할 시간이었다. 갚아야 할 사람은 아버님이 아닙니다. 바로 접니다. 민주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박서준의 눈빛이 아련하게 흔들렸다. 그는 수십 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혹시 20년 전 서울 신림동에서 작은 국밥집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신림동 국밥집. 그 단어에 민준의 눈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너무 오래전 일이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결국 문을 닫아야 했던 아픈 기억의 한 조각이었다. 가게 이름이 희망국밥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준의 동공이 커졌다. 희망국밥. 그가 아내와 함께 언젠가는 이 작은 가게를 발판 삼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담아 지었던 이름이었다. 박서준의 목소리가 조용히 이어졌다. 그때 매일 돈이 없어서 배를 굶고 다니던 의대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동전 몇 개밖에 없던 그 학생에게 아저씨는 늘 따뜻한 국밥을 공짜로 내주셨습니다. 나중에 출세해서 갚으라면서요. 박서준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학생이 바로 접니다, 아저씨.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민준은 눈앞에 대한민국 최고 외과의사의 얼굴 위로 20년 전 깡마르고 배고파 보이던 한 젊은 학생의 얼굴을 겹쳐보았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그의 입이 벌어졌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는 신음 같은 소리만 낼 뿐이었다. 아저씨가 주신 그 국밥 한 그릇이 없었다면 저는 의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세상이 너무 차갑고 힘들어서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을 때 아저씨의 그 온기가 저를 살렸습니다. 제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박서준 역시 눈물을 참고서 멜려 자고 있었다. 그래서 유나는 제게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의 딸이었습니다. 제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어열했다. 자신이 무심코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20년이라는 세월을 돌아 기적처럼 자신의 딸을 살려낸 것이다. 운명의 기묘한 반복과 인연의 신비로움에 그는 몸을 떨었다. 한참을 울던 민준이 겨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병원비는 그 큰 돈을 어떻게... 걱정 마십시오. 최만식 원장이 물러난 뒤 이사회에서 병원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가장 먼저 새희망 의료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의료지원재단입니다. 유나는 그 재단의 첫 번째 수혜자입니다. 모든 병원비는 재단에서 처리될 겁니다. 그것은 박서준이 이사회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얻어낸 결과였다. 두 남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평화롭게 잠든 유나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20년 전의 온정과 20년 후의 기적이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더 이상 그들 사이에 의사와 보호자라는 벽은 없었다. 오직 서로에게 빚을 갚은 두 남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몇 달 뒤 유나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 퇴원했다. 병원 로비 따스한 햇살 아래 선 유나의 얼굴은 예전처럼 밝고 사랑스러웠다. 그 옆에 선 김민주는 몇 년은 젊어진 모습이었다.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그의 표정은 평온했다. 병원 심혈관 센터장으로 정식 취임한 박서준이 그들을 배웅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람을 얼어붙게 하던 냉기가 없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그의 얼굴에 자리 잡고 있었다. 아저씨, 이제 어디로 가실 겁니까? 허허, 걱정 말게. 자네 덕분에 병원 구내식당에 일자리도 얻었네. 이제부터 거기서 일하면서 유나랑 새롭게 시작해야지. 민주는 병원 측의 배려로 직원 식당의 운영관리직을 맡게 되었다. 그는 식당 메뉴에 희망국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했다. 언제든 국밥 먹고 싶으면 찾아오게나. 이번에는 돈 받을 거야. 민준이 농담을 하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박서준은 유나의 앞에 몸을 낮추고 아이와 눈을 맞췄다. 유나야, 앞으로도 지금처럼 씩씩하고 건강해야 한다. 네, 의사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유나는 꾸벅 인사를 하고는 박서준의 품에 와락 안겼다. 박서준은 아이의 작은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다. 세 사람은 병원 앞 눈부신 햇살 아래 나란히 섰다.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인연이 마침내 희망의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앞에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 쓰일 따뜻하고 희망 가득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